네, 반갑습니다. 민병덕입니다. 민병덕 의원이 을지로위원회만 하는 줄 알았더니 또 이런 것도 하죠. 예, 그래 나름대로 정무위 6년째이고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 계속해서 국감 때든 문제 제기해 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관심들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분이라고 하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비트코인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약 4천조 시장으로 성장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2009년에 나왔는데 2010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2010년 5월 22일 날 비트코인 10,00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피자 2판을 10,000개를 줄 테니까 피자를 달라라고 해서 인터넷에 쫙 올렸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피자 2판 줄게 하고 비트코인 10,000개하고 피자 2판을 교환했습니다. 이게 최초로 비트코인이 거래된 날입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코인러들은 이날을 피자데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코인러들하고 함께 그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인이 한 개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5천 정도입니다. 1억 6천. 그러면은 10,000개면 1조 6천억이죠. 그럼 피자 한 판이 얼마입니까? 8천억 정도. 지금 8천억 정도. 뭐 이 사람은 엄청나게 손해봤을 것 같죠. 이 사람이 10,000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익을 엄청나게 봤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제도화가 미국에서 됐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 금요일 날 상원 하원 통과해서 금요일 날 트럼프가 서명까지 했습니다. 트럼프가 서명을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달러를 인터넷상에서 달러의 지배력을 우리가 유지할 거다. 수백 년간 유지할 거다. 달러의 패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간단합니다. 디지털 이것이 상품이다. 화폐가 아니라 상품이다 라는 내용 하나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하는데 이 규제라는 것이 자산 연동형이다. 1대1로 연동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은 중앙은행에서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세 가지를 그 큰 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에서도 이렇게 경쟁 구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태냐와 관련해서 우리는 지금도 가상자산이라 그러잖아요. 가상자산 하면은 없는 것 같은, 없는 것에 무슨 투자를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요즘 네 뭐해 그러면은 코인에 그러면은 좀 심란하게 보는 이런 상황이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법으로 어떤 표현이 됐냐면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특근법상에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이 들어갔고, 또 주식에서 이제 주식을 주식에서 주가 조작하는 거 이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주가 조작과 같은 그런 불공정 행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걸 막는 법안만 지금 있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언제 감옥 갈지 몰라 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대체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디지털 자산 3법을 만들었습니다. STO법, 그리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 ETF법 이렇게 3법을 만들어서 지금 발의하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을 이 부정적이어서 이것을 디지털상에 있는 화폐, 디지털상에 있는 실제적인 자산이다라는 의미로 디지털 자산이라고 부르자고 했고, 업계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금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미국 트럼프는 왜 이랬을까요? 와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통 금융 시스템에 한계가 있는데 뭐 기존 은행에서는 계좌를 개설해야 되고 신분을 확인해야 되고 수수료를 내야 되고 이러이러한 비용이 드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코인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인 하면은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수수료가 싸다라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데 이것이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했던 것은 널을 띄었기 때문입니다. 등락이 심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등락을 스테이블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정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테라 루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스테이블 코인입니다만은 이것은 알고리즘형입니다. 근데 지금은 알고리즘형이었고 자산 연동형만 있습니다. 1코인을 받으려면은 1달러를 내야 됩니다. 발행회사에 대해. 그럼 발행회사는 1달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1달러어치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발행회사가 1달러어치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그 국채가 공짜입니까? 국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 국가로부터 1년에 4% 내지 5%의 이자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행사는 거기에서 수익 구조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수수료를 실제로 사용자한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는 사용자를 늘리려면 발행회사가 그 수수료의 그 4% 내지 5%의 이자 중에 일부를 오히려 사용자에게 돈을 주는 형식으로 사용자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발주자는 그렇게 해서 사용자를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는 특장점 빠르고 비용이 안 든다. 여기에다가 단점이었던 등락이 심하다. 이 부분을 스테이블하게 1대1로 바꾸면서 옛날 브레튼 우드 체제처럼 달러를 발행하려면 몇 온스의 금을 가지고 확보하고 있어야 돼.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서 이게 기준이 되는 스테이블하게 되면서 이제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의 엄청난 장점이 가지게 됐다. 이 엄청난 장점으로 오프라인에서 디지털상에서도 달러를 사용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전략인 거고, 여기에 있어서 코인을 발행하려면 달러를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그 달러를 가지고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고, 미국 국채가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국이 빚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국채의 가격이 싸지잖아요. 수요가 많아지면 금리를 싸게 주고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문제는 미국 국채의 안정성을 만들고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어버리는 오히려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이것을 지니어스법, 천재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미국에서 지금 아직 제도화 되기 전에도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코인이 4,000조인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약 400조 정도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의 유통은 4경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달스코라고 부르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원스코라고 부릅니다. 제가 명명했습니다. 뭐 김치 코인, 버거 코인, 설거지 코인 다 제가 명명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명명이 이게 처음 하는 분야다 보니까 기자님들께서 다 그렇게 써가지고 김치 코인, 버거 코인 다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 원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달러가 패권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 달스코가 이렇게 세계를 장악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겠어. 근데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해서 이게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은행에서 뭐 우리 통화주권이든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반대하는 기류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세계 결제 시장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고 쓰나미가 딱 장착이 됐습니다. 지금 폭발이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미국은 외환거래법상에서 외환거래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라고 압박을 할 거고 우리는 거부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결제를 할 때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삼성전자는 훨씬 싸게 듭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연 1억 달러 정도의 삼성에 세이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한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환화를 써야 돼, 원화를 써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에서는 쓰라고 그러고 이게 본인 입장에서도 훨씬 싼데? 그래서 이것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작은 조각배 운전을 누가 할 것인지를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꼴이다라는 느낌입니다.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으면 빨리 쓰나미 뒤쪽으로 우리가 몰아서 이 쓰나미에 올라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쓰나미 몰려오는데 조각배 운전을 누가 할 것인지, 통화 주권이 아니라 통화 정책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인지를 가지고 논하고 있는 그런 꼴이다라는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통화 주권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져서 쓰나미처럼 몰려오면 우리의 통화는 원화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카드가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좋겠습니까? 카드는 받으면 수수료를 1%에서 3% 정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제를 일주일이나 10일 뒤에 결제를 받습니다. 지금 내 현금 주고 팔아가지고 수수료를 1%에서 3% 정도 내면서 일주일에서 10일 뒤에 돈을 받습니다. 그렇게 할 것인지, 지금 내가 현금 주고 만들어서 물건을 팔아서 바로 결제받고 수수료도 거의 없는 것, 이라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몰려오는데 우리는 우리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항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영역으로, 미국의 영역이든 또는 동남아의 영역이든 중동의 영역이든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 나아갈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우리를 너무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K컬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BTS를 보기 위해서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결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 결제를 원스코로 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2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진 갤럭시 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런 토종 플랫폼, 다른 많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나라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즉 사용처를 늘릴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결제 시장에서 미국의 달스코 이 전부를 우리가 이겨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일부를 포션을 차지할 수 있는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서 지급 결제 수단으로 우리가 몇십 프로를, 최소한 몇 프로를 차지할 수 있는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은 마지막 절호의 기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과 관련해서요, 구체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분류를 하고 제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인가와 신고, 그 종류에 따라서 인가와 신고를 10종류로 해서 나눴고요. 여기에서 이제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고, 이 전체적인 것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부분을 여기에서 보자라는 것이고,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안전과 관련된 부분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 시장에서의 것들은 이 업권 내에서 상장과 폐지와 그리고 이제 불공정 거래에 대한 단속들은 이 업권 내에서 하자고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준비금입니다. 준비금이 제대로 있어? 이 코인을 발행해서 이 코인이 유통되고 있는데 내가 이 코인으로 다시 법정 앞에 원화로 바꾸려고 할 때 이게 가능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감을 주느냐, 신뢰를 주느냐 아니냐가 이것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이든 이렇게 계속해서 검사를 한다. 1년에 한 번 검사하는 것과 한 달에 한 번 검사하는 것은 그것의 중요도에 따라서 검사를 해서 이것을 확보한다. 이 안정감을 확보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산 절연 부분도 있고 콜드 월렛 같은 경우도 이거에 대한 해킹의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두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두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지금 많이 벌써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동대문 이런 데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외국인 노동자 있는데 항상 가불관계는 누가 더 소용이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중소기업 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오게 하려면 외국인 노동자의 요구를 받아줘야 됩니다. 요즘 외국인 노동자는 스테이블 코인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계좌를 가질 필요도 없고 바로 동남아에 있는 가족한테 몇 초 만에 보낼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월급 주기 위해서. 심지어 매경 같은 경우도 이 글 쓴 것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엄청나게 사용처는 많아지고 있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재난지원금 우리가 이렇게 줬잖아요. 이것으로 주게 되면 훨씬 빠르고 훨씬 값싸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사용을 이게 누가 미국이 만들었냐 한국이 만들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편리하냐 아니냐, 그리고 이게 안정적이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고, 이게 편리한데 안정적이야 라고 하면은 세계를 석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정적인 시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그것들이 이 전문가들 시각에 따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세계 STO 법안 그리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 ETF법 이게 세 개가 지금 발의돼 있고, STO 법안은 실은 어제 법안 소위를 하려고 했었는데 앞에 것 때문에 밀려서 그런 거고, 다음번 8월 달에는 STO 법안에 대한 법안 소위를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것의 통과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책실장이 기재부 출신이신데 해시드라는 이 업체의 대표를 했던 분이고, 저랑 이렇게 계속해서 대담을 해왔던 분입니다.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거의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숙지하고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말씀이고, 이 세계법과 관련해서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문과생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이 100여 명에 이르는 디지털 자산 위원회에 100여 명에 이르는 학자들과 그리고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법안 초안을 두고 계속해서 오픈된 리뷰를 3차례나 걸쳐서 해가지고 법을 바꿔서 여기에 있는 업계에 참여한 사람들이 동의한 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00점짜리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가 동의하는 70점짜리 법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려요. 업계는 각종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 업계에 유리한 법 100점짜리 법을 만들면 다른 데는 반대합니다. 그 100점짜리 법안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동의한 70점짜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안착하고 그래서 나아가는 방식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속도가 핵심입니다. 토론에 나가면 항상 방향이 중요하다 하는데,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신중검토해야 한다고 하면서 내용을 가지고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법안을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이 법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자 라고 해서 그 리뷰 과정들을 거쳐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내놓은 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기자님들도 제발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이게 대한민국 첨단 산업 중에 정말 한 분야고 우리가 AI에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다 이 스테이블 코인 부분에서 세계에서 일정한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 동국 이따가 종합으로 하시면 안 될까 질문을. 네, 두 개 다 하시고. 죄송합니다. 15분 얘기하셨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강 교수님 일정 때문에 먼저 좀 하고 저 질문을 이렇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강경훈 교수님은 금융시장의 정보 흐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요. 한국은행에서도 오래 근무하셨고 금융연구원에서도 연구원으로 계셨는데 실무와 학계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이니까 오늘 금융선진화 자본시장 글로벌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실 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강경훈 교수님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의 강경훈입니다. 제가 이런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청중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아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가 TV에서 뵙던 분들을 아주 많이 이렇게 청중으로 모시고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제가 보좌관님한테서 받은 제목은 금융 선진화 및 자본시장 글로벌화를 위한 과제 도출해서 제게 주신 제목 그대로 적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제목이고 이 짧게 15분, 20분 동안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저는 이 금융 선진화 이 관련해서도 제가 지금 현 시점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일단 벤처 캐피탈 그리고 성장 금융 요 시장을 잘 만드는 게 가장 핵심적인 과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이 아니라 이제 경제 이야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금융도 결국은 경제를 발전시켜서 먹고 사는 업종이 금융 아니겠습니까? 올라가서 하시죠. 예. 결국은 이제 경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위기가 있다. 잘 아실 겁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굉장히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왔습니다. 15%를 육박하기도 하고. 근데 추세적으로 이게 부침은 있었지만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4개 분기 연속으로 0.1% 밑으로 이렇게 하락한 이건 사상 최초인데요. 그래서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재 성장률 자체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서울대 김세직 교수님 같은 분은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한다. 잠재 성장률 하락의 법칙이라고까지 이런 명명하셨는데요.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과거에는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여서 선진국에 이르렀는데 왜 이렇게 경제 성장의 위기가 도래했느냐? 여러 전문가들은 일단 우리나라가 이미 많이 발전을 하고 이 주변 여건이 바뀌면서 성장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장 방식을 계속 고수하면은 이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역대 정부들은 항상 성장을 어느 정부나 다 강조를 했습니다. 산업 정책도 다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첨단 전략 산업 육성하겠다, 경제 성장을 다시 반전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 만드는데 성공한 정부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과거 경제개발 시대의 성장 방식은 뭐였냐 이렇게 보시면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추격하는 그런 이제 추격형 성장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성공을 해서 그동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이제 선진국에 이제 도달을 했는데 지금은 이 개발도상국
당시의 그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지난 대선 때 저희 민주당에서 뭐 진짜 성장 전략이다 이것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성장 모델과 다른 이런 이제 새로운 그 성장 모델로 진짜 성장 그 3대 전략이 있는데요. 기술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이런 이제 전략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일단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이 기술 주도 성장이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그 과거의 추격형 또는 모방형 기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선도적으로 기술을 새로 개발하고 혁신을 하겠다. 안 그러면 성장할 수 없다. 라는 이제 절박한 문제 의식에서 그 제시된 것이 기술 주도 성장 그리고 진짜 성장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때의 산업 정책과 이미 선진국에서 다시 안착하고 선진국의 선두로 나가기 위한 산업 정책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새 정부의 그 기본적인 성장 정책, 산업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산업 정책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산업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은 어떨까? 금융도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의 중후장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 정책 금융 그것과 이 새로 기술 혁신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그 정책 금융은 기본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기술 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지식 자본, 무형 자산이 이게 축적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자본 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본 시장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이 혁신 기업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요. 혁신 기업들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몇 개가 살아남을지도 모르고 어떤 기업이 대박을 터뜨릴지 어떤 기업은 무수히 많은 기업들은 다 소멸해 버리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고 또 기술 평가나 시장성 평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은행의 표준화된 그 심사 시스템을 통해서는 제대로 이제 골라내기가 어렵고 이것은 이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투자자가 모험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 슬라이드는 이제 제가 그 수업 시간에 가끔 이제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슬라이드인데요. 원래 경제 성장과 관련한 금융의 역할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로스 르바인이 뭐 여러 가지 이런 금융의 기능들이 있는데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떤 이 정보를 생산하는 것, 기업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고 기업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특히 1, 2번은 경제 성장 초기에 금융한테 부여되는 책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점점 경제가 성장하면 정보 생산을 더 활발히 해야 되는데 정보 생산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이제 많이 이 정보 생산이 일어납니다. 요거는 요 슬라이드는 홈스트롬이라고 MIT 교수고 뭐 몇 년 전에 노벨상도 받은 그 학자인데요. 홈스트롬은 저희 주식과 채권, 여기서 채권은 이제 본드가 아니라 데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증권은 크게 보면 결국 주식 아니면 채권이거든요. 파생도 있지만 파생은 이제 두 개를 섞어서 만드는 거고 결국은 주식과 채권으로 볼 수 있는데 주식과 채권 시장은 굉장히 질적으로 다르다. 뭐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핵심적으로 다른 게 정보를 어디서 주로 만드느냐. 주식 시장은 계속해서 정보를 만들어내고 채권 시장은 상대적으로 정보를 덜 만듭니다. 그 이유는 이 슬라이드도 홈스트롬 논문에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건데 이 왼쪽은 주식의 페이오프, 주식의 보상이고 오른쪽은 채권의 이제 보상인데요. 많이 이제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채권은 어느 정도 기업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자기 확정된 그 원리금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아주 높더라도 별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확정된 그 원금과 이자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인포메이션, 그 기업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별 신경을 안 씁니다. 그게 채무증서의 기본적인 특징이고, 그래서 채무증서가 거래되는 시장에서는 별로 정보 생산이 이루어지질 않고,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정보 생산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항상 주가가 오르면 그 캐피탈 게인을 항상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정보에 그 목말라 하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을 결국은 더 발전시키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이제 말씀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일종의 뭐 실패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그 처음 들어와서 창조 경제 뭐 이것을 주창하면서 기술 금융을 기술 금융의 시대를 새로 열겠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기서 문제는 은행 중심으로 기술 금융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래서 은행 대출에 은행이 중소기업, 벤처기업한테 대출을 해줄 때 기술 평가를 하겠다. 그 기술 평가를 하는 데는 그 TCB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뭐 여러 TCB들이 있고요. TCB 그 테크놀로지 크레딧 뷰로라고 TCB가 있고, 그 정보를 집적하는 테크놀로지 데이터베이스에서 TDB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이게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는 기술금융 대출 공급 규모가 300조가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은행들 대출해 주는데 기술 평가서 그 기술 신용 평가서 붙여서 이 대출해 주는 걸 다 기술 금융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규모는 300조 이상인데 사실 진짜 그 기술 금융인지 그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막을 보시면 뭐 부동산 임대업도 기술금융, 부동산 임대업에 대출해 준 거, 미용실에 대출해 준 거, 그것도 다 그냥 기술금융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이렇게 무늬만 기술금융,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난무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은 기본적으로 기술 혁신, 기술 개발은 그 채권, 은행을 통한 자금 공급은 쉽지가 않고, 그것은 주식이나 그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그 접근 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고요. 사실 그 박근혜 정부나 뭐 그 뒤에 역대 정부들도 이 벤처 캐피탈이나 성장 금융을 열심히 공급을 하려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 아직 이제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이제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이 은행의 정책 금융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자본시장 그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그 통계를 보시면 그 최근에 들어서 오히려 그 21년, 22년보다 오히려 더 이 실적이 저조해지는 이제 그런 그 추이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그 성장 금융의 문제는 맨 왼쪽에 그 한국의 실적을 보시면 일단은 이제 금액도 작은데요. 성장 단계별로 별로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초기, 중기, 후기, 벤처 기업의 초기, 중기, 후기로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팍팍 뛰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초기 때나 중기 때나 후기 때나 자금 공급이 비슷해요. 1.2, 1.6, 1.9. 근데 뭐 중국을 보든 유럽이나 미국을 보든 중기, 후기로 갔을 때는 더 큰 규모의 자금이 공급이 돼야 이 스케일업도 잘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니콘 기업 만드는 개수가 전 세계 그 증가율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서 2024년까지 뭐 연평균 27%인데 전 세계의 기준으로 45%인데 훨씬 저희가 못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벤처 캐피탈 성장 금융 이 시장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뭐 짧게 1, 2년 뭐 몇 년 안에 이런 주식 시장을 육성하고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당장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정책 과제 몇 가지를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BDC입니다.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인데요. 요게 이제 제가 어젠가 오늘인가 그 신문을 보니까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정무위 소위에서 이게 통과가 되고 아마 조만간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BDC가 상당히 중요한 계기로 작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벤처금융 또는 이제 성장금융, 그러니까 스케일업 투자까지 그 시장을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이게 한 2020년인가 이걸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국회에서 서로 이렇게 의견이 갈려서 계속 통과가 되지 못하다가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이제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BDC를 도입하겠다는 게 공약이었고, 국민의힘은 원래부터 BDC 도입에 찬성을 했던 입장이어서 이게 이제 통과가 돼서 저는 이 BDC가 들어오면 상당한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거다. BDC 이제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그리고 벤처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폐쇄형으로 이 펀드를 만드는데 그 펀드 자체를 상장을 시킵니다. 상장을 시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유동성 확보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어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상당히 널리 활용되는 그러한 투자 비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모험 자본 투자 기구가 정부 주도의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공모 펀드라든지 사모 펀드라든지 다양하게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기존 투자 기구들의 장점들을 잘 섞어서 만든 것이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이고요. 이 제도를 잘 안착시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다시 한번 도약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요 내용을 제가 이 정부의 도입안을 가지고 이것을 본따서 만들어서 요번에 통과된 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업데이트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근데 크게 보면 이제 비슷합니다. 투자 대상의 이게 비율은 좀 다르지만 벤처부터 성장 단계 기업까지 주투자 대상 기업으로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이런 벤처기업이나 스케일업 투자에 쓰도록 하고요. 펀드 설정도 이거 숫자는 조금 다를 텐데요. 이게 아마 500억인가 그렇게 제가 다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환매 금지형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무 시딩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이 차입은 원래 정부안에서는 이제 차입을 100%까지 허용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통과된 소위 안에서는 차입을 허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차입을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는 미국의 BDC를 이제 본따서 만들었는데, 영국에도 이제 비슷한 제도가 있고요. 이 해외 사례하고 비교는 이렇게 슬라이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BDC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차입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 차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BDC가 폐쇄형 펀드로 설정이 되다 보니까 벤처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벤처기업이 더 시설 확장이라든가 추가로 이렇게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폐쇄형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자금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기존 포트폴리오를 회수하거나 차입을 해야 되는데, 기존 포트폴리오 매각하는 거는 여러 가지 펀드 운용의 안정성에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일정 제한을 두고 차입 목적이라든지 한도라든지 공시 관련된 규제를 좀 엄격하게 하면서 그런 제한적인 차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BDC는 이거 당연히 이제 민간 투자 기구인데요. 정부가 국부 펀드라든지 어떤 정책형 펀드에도 이런 BDC 기구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산업은행이나 아니면 기보나 여기가 코 GP로 민간 그 금융회사하고 같이 코 GP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BDC를 만들어서 그 어떤 그 정부의 산업 정책을 지원하는 그런 이제 펀드들을 만들면 그런 펀드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저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 민주당 공약에도 BDC가 나왔고 뭐 이번에 이제 통과가 돼서 이 BDC는 상당히 그 중요한 계기로 작동을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많이 거론되는 것이 CVC입니다. 그러니까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인데요. 이것은 이제 대기업이 이제 스타트업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안에 이제 벤처 캐피탈을 만드는 건데 이것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CVC가 BDC나 뭐 이런 다른 투자 기구만큼 그렇게 잘 작동할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막 약간의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기존의 이제 주식시장의 문제가 뭐 이렇게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라든지 뭐 아니면 그 기존의 레거시 기업들의 그 성장성이 떨어져서 PBR이 되게 낮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건데 그 기업들이 그대로 벤처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아주 결과가 좋을 것이냐. 뭐 저는 약간 물론 이제 이것도 그 유인 설계를 잘해서 CBC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풀어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한 그 한계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종투사, 그 초대형 IB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인데 이거는 뭐 이미 이제 금융위원회가 올 초에 그 4월 8일 날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약에도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을 더 확대한다. 뭐 그래서 이거는 이미 그 발표를 했고 이제 곧 시행이 되는. 근데 이제 그 금융위의 방침은 그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그 모험 자본으로 공급하는 의무를 이제 신설하겠다는 건데요. 이것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는 이제 금융위원회의 그 보도 자료에서 그냥 따온 건데 지금은 이제 모험 자본에 대한 그 규제가 없는데 모험 자본 규제를 뭐 10%, 20%, 25% 근데 이걸로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발행어음을 그 업무를 허용해 주면서 그 기본 취지가 모험 자본 공급을 유도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발행어음 업무는 받아가고 그 돈 가지고 맨 그 부동산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금융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이 부동산 쪽으로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이제 종투사 모험 자본 공급을 세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벤처 투자 시장 참여 주체를 좀 더 확충하는 이것도 이제 민주당 대선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금이나 연기금 투자풀에 그 벤처 펀드 출자를 확대하는 거 이것도 이제 그 지난 대선 공약에 들어 있었고요. 또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를 허용하고 유도하겠다. 이것도 이제 저희 그 민주당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 그 지난 정부에서 그러니까 작년 이제 10월 2일입니다. 그때 이제 정부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은행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벤처 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위험 가중치를 하향 조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유인을 제공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뭐 이것도 저희 그 민주당 공약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그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일단 이제 당장 그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주식시장, 벤처 금융투자시장 이 시장 자체를 만드는 거는 뭐 1, 2년 뭐 몇 년 안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 과제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